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파리올림픽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되는 체육연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인기 간식 탕후루,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탕후루 매장이 최근에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의 창업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현상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8월 3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유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김없이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선전하며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죠. 탁구 혼합 복식에서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탁구는 12년 만에 올림픽 시상대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특히 임종훈 선수가 입대를 20일 앞두고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제대를 축하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한편 커뮤니티에는 이러한 메달리스트 혜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30년 일해서 연금 130만 원을 받는데 운동이 뭐라고 메달 따면 연금을 주는 것이냐며 올림픽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체육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 크다, 공감한다, 아니다, 선수들이 하는 국위선양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M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글입니까, 내용이? 네, 이제 오디오로 대충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텐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직장인들이 글을 올리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이제 본인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 분이 글을 올린 겁니다. 네. 제목부터가 좀 자극적입니다. 금메달 하나도 못 땄으면 좋겠음. 네. 제목이 그거예요? 네. 지금 이제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이제 이 경기를 치르고 뭐 좋은 성적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서와는 좀 반하는 듯한 제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러니까요. 이제 본인은 하루에 시민 10명, 100명씩 상대하고 공문 수십 개씩 처리하면서 이걸 30년을 해야 연금을 13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아니, 운동선수가 뭐라고 저렇게 연금을 받는지 본인은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에서 팀 만들어서 월급 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 네, 운동이 거기다 뭐라고. 포상금도 있는데. 포상금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불편하다면 미안해라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기도 그 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로 어떤 뜻인가요? 근데 아니 연금이 어느 정도인데요? 연금이요. 일단 이게 법적 근거도 있고 실제로 이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거의 풀 네임은요. 이 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이에요. 네, 무슨 이게 메달에 대한 보상 이런 의미가 일단 이 명칭에 반영돼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무 기니까 메달연금 아니면 체육연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세금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법적 근거를 가져야 돼서 국민체육진흥회법 14조의 근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는 올림픽 대회나 장애인 올림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세계 선수권 대회나 장애인 선수권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아시아 경기 대회 등등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이나 그 선수를 지도한 자 그리고 아니면 입상한 선수에게 장려금이나 생활보조금 지급하여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법적 근거를 갖고 이 표까지 있는데요. 이를테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번 딴다. 예. 90점이 책정이 됩니다. 예.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에요. 세계 선수권 대회는 4년 주기 대회냐, 2, 3년 주기 대회냐에 따라서 다른데 4년 주기 대회는 금메달을 따면 45점을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 포인트에 따라서
평생 연금을 다달이 받는 거예요. 20점을 따면 30만 원, 30점을 따면 45만 원. 그런데 아까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번 땄다. 90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90점은 90만 원 다달이 받는 거예요. 그럼 금메달을 2번 땄다? 사망할 때까지? 그럼 180만 원 평생? 되잖아요. 네, 근데 180만 원까지는 주지 않고 이게 상한선은 있어요. 예. 월 100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뭐 그런데 금메달을 몇 개를 땄더라도 맞습니다. 근데 포인트가 110점이 넘었다라고 하면 이 초과 점수를 받은 선수는 일시장려금은 또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사망할 때까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흔히 우리가 체육연금, 메달연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것과 별개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그렇죠. 이 포상금은 아까 연금이 이제 최대 11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잖아요. 월별. 근데 요거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메달을 딴 개수만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금메달은 6,300만 원, 은메달은 3,500만 원, 동메달은 2,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금메달을 2개 땄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그 체육회 산하의 세부 종목별로 협회가 있거든요. 그 이 협회 협회에서 사정에 따라 또 다르죠. 네, 별도로 뭐 장려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이 또 협회 재정 상태에 따라서 지급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지금 양궁협회 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3억 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책정을 해놓고 있고 선수들한테는 그 해에 출시한 신차를 제공하는 후원 보상으로도 유명합니다. 진짜 그 외에 또 종류도 많은데 참. 그러니까 그 해에 메달을 따면 네. 그 외에 또 이제 스폰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기업에서 따로 이제 내건 포상금을 또 추가로 받을 수가 있죠. 그래요. 네. 네. 자, 논쟁적인 사안인데 네. 자, 그러면 애둘러 가지 말고 네. 자, 세 분의 한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걸 계속 지급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좀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정말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뭐 다른 외국인들도 없는 그럴 때 국위 선양을 하는 가장 유효하고 효능감 있는 통로가 정말 올림픽 같은 전 세계적인 체육대회였던 것 같은데 네. 금메달 받으면 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럼 거기에 따른 보상이 국가에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념 같은 게 가치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선수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 종목을 내가 선택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탁월하고 그냥 그 부분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본인의 능력을 잘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큰 거지 그냥 부수적으로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좀 이제 뭐 알려지고 국위 선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국가에 세금까지 하면서 평생 연금을 단 한 번의 메달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선수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 선수들이 멋지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또 대리만족을 하기도 하고 뭐 애국심이 고취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만은 그 누군가의 삶이 좀 더 중하고 누군가는 그러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 연금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딱 판가름할 수 없잖아요. 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올림픽을 통해서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연금을 보장받는다는 건 불평등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요?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세는 특히나. 우리 최 작가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올림픽이 쿠베르탱이 창시할 때는 순수 그 스포츠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거였었는데 특히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국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됐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 한 20년 전이에요. 이제는 순수한 아마추어 스포츠의 축제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 올림픽이 없다면 각 나라에서 이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순수 아마추어 스포츠가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야구나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이 선수들이 나와야 이 선수들이 지도자를 하고 네네. 그 국민 건강에 증진을 하고 스포츠의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의 레저 생활이 갖춰지는 건데 만약에 올림픽이 사라진다면 아마추어 종목을 택한 선수들이 목표점으로 잡을 게 사라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뭐 국위선양을 하는 시대는 지났지만 아마추어 스포츠의 증진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측면에서는 연금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것도 사실 하나의 외교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에게 그 노력의 대가로 연금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아까 그 연금의 정식 명칭이 뭐라고 그랬죠? 연금의 정식 명칭은요. 예. 상당히 좀 연구 연금 이렇게 연구 있잖아요. 연구연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그게 조금 전에 이제 최 작가의 말씀 속에도 어느 정도 좀 녹아 있다고 보는데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뭐 축구, 야구 같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인기 종목이지만 거의 대부분 올림픽 종목은 평소에는 거의 쳐다도 보지 않는 사실 평소에 룰도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국가적 지원이나 어떤 인정, 평가가 없다면 어떤 이 종목에서 어떤 자신이 어떤 이런 어떤 그 운동적인 성취를 후진들한테 다시 또 어떤 그 계속 계승해주고 이어가고 하는 어떤 이런 또 기능도 사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능을 유지해 들어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 이런 차원으로 연금을 좀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인기 스포츠랑 또 인기 스포츠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올림픽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좀 많은 관중들이 들거나 이러지 않은 비인기 스포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응원하게 되고 네. 그런데 관심이 딱 끊기면은 그냥 외면당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생활력을 또 꾸려나가는지 전지훈련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한 지원책 필요하다면 이게 연금 형식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뭐 어렵게 생각 없이 했는데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정도로 어떤 그 능력이 탁월한데 생계 때문에 그 운동을 벗어나 가지고 이래서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적 손실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수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기 뭐 사라진다 하더라도 후배 선수들도 계속 어떤 키워야 되고 하는데 이른바 뭐 속칭 대가 끊어진다. 그죠? 이런 차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염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뭐 그렇다고 이게 무슨 뭐 호의호식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이 생활 지원을 하면서 계속 어떤 그 자신이 이뤘던 성취를 후배들한테 쏟아 부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그 헌신이고 봉사일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어쨌든 비인기 스포츠의 양성과 관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면 지금 연금은 결과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지원은 좀 무관하게 너는 금메달을 땄으니까 은메달을 땄으니까 돈을 주는 거라서 저는 대단히 공감이 되는데 비인기 스포츠도 당연히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게 평소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향의 좀 모색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렇다고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선수한테 일률적으로 그러니까요. 공평하게 뭐를 지원할 수는 기준이 없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건 인프라 지원인 것이고 어차피 여기서 일정하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겨루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성상 겨루기라고 하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겨루기에서는 상대적으로 탁월한 어떤 능력과 아닌 능력이 가려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우리가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국악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컨대 국악은 아예 방송국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악을 지원하지 않으면 국악인에 대한 교육, 양성,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한 적절한 포상 이런 것이 없다면 국악을 하려는 사람이 사라지겠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음악 문화 유산인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라지겠죠. 더 그래서 범위를 넓히면 예술인 창작 지원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 스포츠 예컨대 뭐 우리가 이제 동계 올림픽 때 컬링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 체계가 없다면 어쩌면 사실 컬링 같은 이런 굉장히 작은 종목, 조명받지 못하는 종목은 한국에서 사라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딱 인기 스포츠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야구, 축구, 농구, 배구도 사실 좀 중간쯤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삶을 즐기고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여건들을 마련하고 확충한다는 차원에서는 지원이 필요하고 포상금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가 됩니다. 그 최민석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긍정적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형평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결국은 근데 비인기 종목이지만 그 연금을 받기 위해서 메달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비인기 종목인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다? 이건 그 선수의 개인적인 어떤 피지컬 능력이 정말 타고나서 너무 뛰어나가지고 100년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하는 선수가 태어나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인프라와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메달권 안에 든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메달권이냐 아니냐 바뀌냐 이거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메달과 동메달의 차이는 정말로 백지장 한 장 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건 정말로 네. 거기에는 운도 일정하게 따른다고 보는데 그러면 금메달은 몇 점, 네. 은메달은 몇 점, 맞아요. 동메달은 몇 점. 과연 이게 네. 이렇게까지 나눠야 되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이게 그냥 금은 동이라고는 색깔을 구분하지 않고 메달이냐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 네. 오히려 좀 더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딱 이 표가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어요. 금메달 90점, 은메달 70점, 동메달 40점, 4위는 점수가 확 깎여요. 8점. 근데 3, 4위 큰 차이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메달을 따고 안 따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은메달을 땄다 이러면 월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75만 원, 이제 금메달을 따면 이제 90만 원이에요. 이제 15만 원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사망시까지 하면은 그것도 이제 좀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의 어떤 능력을 종이장 한 장의 차이로 운에 따라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진 게 이렇게 금전적 보상이 확 달라지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그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셨지만 이제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상금도 뭐 억 단위로 그냥 뭐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네. 남성 같은 경우는 군 면제 혜택도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또 연금까지 2중, 3중으로까지 이렇게 그 혜택을 줘야 되느냐라는 논점은 이건 다른 얘기죠. 논점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은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지원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다들 동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 지원하는 양식과 이 지원의 양이 적절한가? 그렇죠. 그건 논의가 필요한 거죠. 정도의 문제는 예.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예전에는 진짜 88 올림픽 때를 얘기를 해보면 금메달 하나 따면 정말 국위선양하는 거고 저는 아직도 하영주 선수의 이름을 기억해요. 임춘혜 선수, 유도. 예. 뭐 이름 다 기억합니다. 네. 근데 지금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CF가 물 밀듯이 밀려오고 갑자기 인생이 확 역전되고 그런 일들은 거의 없거든요. 선수 개인이 갖고 있는 네. 스타성이 있어야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 왜냐하면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시절에 학업을 할 수도 없고 온전히 그것에만 바쳐야 돼요. 그래서 메달을 따고 이제 은퇴를 하면 사실상 다른 것을 하기가 어려운 삶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저는 이건 마음의 여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본질적으로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냐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자기가 공무원인데 하루에 민원을 100건씩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저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받는 포상이 저 사람이 받는 포상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 대체 운동이 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노동 조건에서 적절한 대우를 각계각층에서 받고 있느냐 이 문제와 곁들여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운동선수가 받는 포상이 과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적절한 보상을 못 받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스포츠마다 워낙 저변이 다르다 보니까 인기 스포츠와 비인기 스포츠의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서의 행보에도 엄청나게 차이가 존재합니다. 야구, 축구 같은 경우는 선수가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그 뒤에 코치나 뭐 어떤 뭐 개인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 뭐 자기가 운영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등록하는 회원들도 인기가 많은 스포츠들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또 인기 스포츠인 경우에는 선수 생활하면서 얻은 인기를 통해서 방송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비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뭐 그 주짓수과는 봤지만 유도과는 제가 못 봤거든요. 네. 네? 레슬링만 보셨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없죠. 비인기 스포츠는 지도자를 하려고 해도 네. 수상 어느 정도 자기가 수상을 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인기 스포츠를 하려는 사람들도 네. 적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엘리트 체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동의가 되는데 이게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의하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뭐 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서 스포츠마다 그 많이 인프라나 이 시스템이 좀 부족한 곳은 그곳에 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좀 다른 구조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강론으로 들어가면 할 말이 많죠. 특히나 해서 똑같은 비인기 종목인데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 안 되는 종목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제 그 종목의 선수들은 뭐냐부터 해갖고 따지고 들어가면 네. 끝이 없는 거죠. 네.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국가적 지원이라고 하는 큰 방향성에 대한 평가와 그 방향성에서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한 도달하기까지의 방법론을 좀 약간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비인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출전하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네요. 그럼 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비인기 방법이네요. 종목에서 메달 따긴 너무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과일, 과자, 벌집 등 다양한 토핑을 곁들여 먹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유튜버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만의 토핑 조합을 공유하는 먹방 콘텐츠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탕후루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그 빈자리를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달 위주 매장 운영으로 창업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어 창업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탕후루가 쇠퇴기를 겪으며 폐업점이 개업점을 넘어서는 등 대만 카스텔라와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만큼 창업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직 탕후루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그러세요. 한 번도 안 드셨어요? 네. 전 궁금해서 딱 한 번 먹어봤습니다. 저는 이빨이 안 좋아서. 저도 치아가안 좋아서 딱 한 번 먹고 이거는 내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해야 될 디저트구나.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깨달았습니다. 구경도 못 해봤고. 요즘 그다음에 많이 또 생겨요. 뉴스 보니까 요즘 무슨 초콜릿도 유행한다고. 두바이 두바이 초콜릿이 초콜릿. 완전 광풍이죠 지금. 그것도 구경도 못 해봤고. 그게 유튜브에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소개를 하면서 지금 유행을 타고 있죠. 제가 지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네. 아니죠. 핫한 음식을 못 먹었다고 네. 잘못 살고 있는 거 시대의 아니죠. 낙오자인 거죠. 맞죠. 그만큼 자기 인생 축이 확고하다는 거죠. 탕후루가 유행을 타면서 최대 수혜자는 치과 의사분들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저희는 좋아요라고. 치아 건강에는 정말 정말 안 좋거든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우리 그 전 삼겹살 네. 집 사장님이 하신 분식집도 말씀이 했었습니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탕후루집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 맞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일단
이게 그 데이터가 이제 통계치가 나오는데요. 지난해 매장 새로 문을 연 게 무려 지난해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으니까 1,300개예요. 근데 올해 문을 연 새로 탕후루 가게 50곳밖에 되지 않았다. 야, 너무 차이 난다. 그리고 폐업한 가게 지난해 무려 72곳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190곳으로 2배 넘게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탕후루 가게가 폐업해서 하루 평균 2개꼴로 문을 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매장 하나 차리려면 또 인테리어 비용 장난 아니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규모라서 아주 많이는 안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외형을 보면. 아무튼 네. 그냥 반짝이었던 거네요. 반짝? 그러니까 이게 반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 이거를 많이 좋아하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탕후루 가게 맞은편에 이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 공고문까지 써놨어요. 탕후루 절대 들고 오지 말라고. 꼬치가 좀 위험하고 좀 이제 끈적끈적하게 하니까요. 버리게 되면 그만큼 아직까지 이제 소비가 있지만 그것도 좀 유행을 타다 보니까 지금 좀 급감하면서 탕후루 가게 연 그 사장님들도 커뮤니티 같은데 보면 아 이제 열지 마라 이렇게 조언하시기도. 저는 탕후루 볼 때마다 옛날 그 주윤발이 그 저기. 네. 성냥개비인가요? 네. 입에 물고 나왔을 때 멋있었죠. 그 흉내낸다고 왕사탕 물고 이렇게 왕사탕이 그 저기 손잡이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 입에 물고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왕사탕과 성냥개미네. 겉으로 삐져나오는 거. 아 그런 거. 아 예. 근데 이렇게 핫했던 음식들 중에는 탕후루는 그나마 좀 오래 간 편이긴 합니다. 이게? 네. 그래요? 워낙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행을 타는 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탕후루는 좀 오래 갔는데요. 그 비결이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제 마라탕 먹고 그 후식으로 탕후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이제 초딩 로드라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의 이제 국민적 이 놀이 코스가 됐었습니다. 네. 마라탕후루 네.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친구 이제 부모님들이 10,000원 주면 친구들이랑 같이 초등학생들이 요 코스로 알아서 노니까 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곳들인 거죠. 하루에 10,000원만 주면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요즘 그 추억 여행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저희가 초등학교 때문에 했던 군것질 불량식품 이른바 하는 거 있죠. 쫀득이. 요즘 많이 팔잖아요. 네. 네. 요즘 이제 보니까 마트에도 뭐 이제 쫀디기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한 20년 뒤에 탕후루 다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추억의 식품인 거죠. 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이 성장하면. 아무튼 그럼 요거트 아이스크림 어느 정도 인기인데 요즘은? 네. 이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토핑을 선택해서 얹을 수가 있어요.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그러니까 이제 색감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기가 좋죠. 또 그 용도도 있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오. 탕후루도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게 저는 인기의 비결이었다고 봅니다. SNS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인기 포인트예요. 역시 사장님 경력은 무시를 못해요. 네. 저딱 이게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 탕후루와 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열풍을 보면서 그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 있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디저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데 아까 M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는 그 코스 그게 결국은 소속 및 애정 욕구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친구들이랑 그죠. 관계를 돈독하게 소속감을 해주니까. 확실하게 주죠. 근데 여기서 동질감과. 젊은이들이 탕후루랑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토핑 예쁘게 한 거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이건 또 심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 생리적 욕구와 소속 및 애정 욕구는 하위 욕구예요. 근데 심미적 욕구는 상위 욕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를 다양한 계층에서 충족시키 주는 게 이 디저트 산업인 거죠. 오히려 디저트 산업 전체가 20년 전에 구슬 아이스크림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많이 먹긴 해요. 다시 잠깐 인기 왔었습니다. 그것도 형형색색 최근에. 구슬 아이스크림. 화려하죠. 옛날에 근데 보면서 내 눈만 만족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인스타용이다. SNS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SNS에 올리다 보면 희소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다른 음식을 찾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실 탕후루냐 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 상담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를 좀 봐야 되는 건데. 그 유행을 따라가는 심리를 조금 전에 이제 최 작가님 잠깐 그러니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래 못 가는 걸까요, 그게? 저는 일단 아까 하던 욕구 이론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일 상위 계층에 있는 게 자아실현 욕구거든요. 자아실현 욕구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건데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내 정체성이에요. 네. 어떻게 구별된다. 그러니까 구별짓기죠.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예쁜 새로운 디저트 사진을 올렸어요. 예전에 크로플이 유행했습니다. 크로아상이랑 그 와플을 합친 거예요. 크로아상을 위에 달달하게 꿀 같은 걸 발라서 와플처럼 찍 누른 거거든요. 그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요. 그럼 굉장히 예쁘죠. 이걸 먹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맛있겠네. 네. 구경 한 번도 못 해봤네. 요거를 인스타에 올리는 건데 그거는 우후죽순격으로 이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 일단 요게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실현되는 건데 근데 이게 우후죽순격으로 올라오면 남들과 다 같아진 나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유행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욕구로 본다면 너도 나도 다 하는 순간 유행은 끝나는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유행의 되는 속성이란 게 거죠. 예, 그렇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보통 이제 이런 요식업이나 이제 음식점을 차리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창업하시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이게 워낙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네. 보통 많이들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은퇴 자금을 가지고선 뭔가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네. 프랜차이즈로 가면 모든 걸 다 해줘요. 상권 분석부터 그렇지, 시작해서 그렇지. 인테리어, 레시피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정보가 없고 내가 아무런 뭐 그 요식업계의 능력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돈만 있으면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기를 끌고 있는 그 메뉴에 가게를 창업을 하면 반짝 매출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기 끄는 품목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그 인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는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게 단기적 유행에 기대는 사업이죠. 예컨대 이제 디저트 사업 이런 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사업이죠. 예. 유행을 하다 보면 우후죽순격으로 뭐 두 집 건너 한 집, 심지어 한 집 건너 한 집식으로 생기잖아요. 그럼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전국적인 대유행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유행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유행을 위협할 만한 새로운 인기 상품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큰 거고 네 번째는 그 유행을 중단할 만한 외부 변수 예컨대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임차비 폭등이라든지 아니면 이상기후. 그러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더워야 잘 되는데 갑자기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년처럼 여름이 별로 덥지 않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탕후루는 결국은 중국의 디저트인데 대중 관계가 나빠져서 혐오 정서가 강해져서 뭐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터지는 예컨대 그 중국 회사 맥주의 그 위생 이슈. 이게 이슈가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이런 외부 변수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초기 투자 비용, 뭐 인테리어, 권리금, 뭐 가맹비, 그다음에 여기에 고정 지출비 이런 거를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근데 조금 전에 심리에 말씀에 구별짓기 심리로 말씀했는데 따라하기 심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따라하기 심리 때문에 이제 하게 되는데 네. 그 따라하기 심리가 굳이 따지자면 이 구별짓기 심리보다 저는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더 생명력이.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보통 이제 SNS나 너튜브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죠. 그다음 이제 젊은 20대, 30대 여성층들 혹은 10대들이 이걸 먹고 다니면서 들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를 소비를 하면서 자꾸 이제 구전 효과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 탕후루가 대체 뭔데? 하면서 한번 먹었다가 나는 이가 치아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 뭐 나는 너무 단 음식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보편성을 뛰어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디저트 같은 먹는 데만 한정된 현상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이게 똑같이 나타납니까? 다른 패턴이? 데도 비슷하게 발생하죠. 제일 큰 게 이제 패션이고 패션, 음악에서도 그렇고 음악도. 뭐 영화, 뭐 문학 다 있는데 유튜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디저트는 좀 재밌는 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욕구와 심미적인 욕구, 그다음 소속 애정 욕구,
그다음 자아실현 욕구 이게 모든 게 합해졌거든요. 근데 삼겹살은 영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영원하고 아니 전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디폴트 유행하고 음식이고. 이런 거를 그냥 먹고 싶어서 따라 먹는 거예요. 이를테면 과거에도 뭐 슈니발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엄청 줄 서서 먹거든요. 망치로 깨먹는 거. 망치로 깨먹는 과자 같은 건데 그거 한 번 먹고 아 이거 계속 먹긴 너무 단데 뭐 이러면 유행이 또 사그라들고 또 뭐 슈가 버블티 이런 것도 한때 엄청 뭐 흑당 버블티 유행했는데 아, 그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사그라들고 대왕 카스테라 뭐 하나도 이러고. 못 먹으면 하나도 못 그래서 이제 따라 먹고 싶어서 이제 먹어봤다가 아 이건 계속 먹긴 좀 그러네. 왜냐면 삼겹살은 평생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슈니발레는 평생 먹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평생 먹으면 물리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왜 디저트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사회에서는 이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갖추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삶을 즐기는 문화, 음식, 패션, 레저 분야에서는 늘 새로운 걸 찾기 마련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값싸게 빨리 흔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디저트인 거죠. 차원이 다르죠. 지금 말씀하신 건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먹는 거고 네. 삼겹살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그렇죠. 거고. 네. 그렇죠? 생활의 일부가 된 음식이죠. 그렇죠. 네. 이게 삼겹살집 노포 막 30년 40년 된 노포. 근데 왜 문을 닫았어요? 근데 왜? 네? 폐암의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셨다면 제가 너무 아픈 질문을 드렸나? 아 일단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제 절대 가족 경영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차 조언. 장사는 잘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여러 번 사업을 하고 망해 보면서 이제 얻은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자영업이 진짜 그게 네,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순간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에 이제 그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그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채널을 만들 때도 그때 개그맨들은 다 몰카 컨텐츠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막 이제 인기가 끌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그맨이니까 이제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왜 몰카를 안 하냐고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인기인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장사를 많이 해보니까 지금 인기 있는 거 지금 준비해서 시작하면 늦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해서 이제 토크 유튜브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운 좋게 다행히 지금 5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를 찾아가셔서 지금 당장 핫한 메뉴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 현실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의 상당 부분이 뭐 이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정년이 됐거나. 네. 근데 더 이상 뭐 어떤 다른 취업의 어떤 기회는 거의 상실되어 버렸고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먹고는 살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진입 장벽이 거의 없어갖고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거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현혹됐다가 맞습니다.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갔던 측면도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보기 생존율이 때문에 상당히 낮죠. 그게 제일 슬픈 네.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자영업 생존율을 보면요. 1년에 살아남는 자영업자들이 6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으로 하면 그게 49%대로 떨어져요. 네. 5년까지 살아남는 자영업자 27%입니다. 상당히 생존율이 낮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주 소자본으로 창업하신 분들, 숙박업이나 외식업이 좀 그런데 거기가 훨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폐업률이 훨씬 높고 그나마 제조업 이 소상공인들은 생존율이 높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수치가. 제가 합정동에 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농담 삼아 한 집 건너 한 집이 치킨집이다. 그리고 그 치킨집과 치킨집 사이에는 카페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저트 가게고. 근데 정말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저희 집 옆에 카페가 있는데 바로 옆에 카페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른 게 있고 그 옆에 또 카페가 있고 그 위층이 또 카페예요. 네.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삶에서 퇴직을 했고 다른 자기만의 그 노하우나 기술이 없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몰린 경우도 있지만 권리금을 노리고 들어가서 뺄 타이밍을 보다가 뺄 타이밍을 못 본 채 폐업으로 가는 순서도 많은 거죠.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취재한다고 나가서 꼭 이제 했던 취미 생활이 만화방 가서 만화 보는 거였는데 그리고 제 꿈 중에 하나가 만화방 하나 사장님 하는 거. 근데 그걸 실현을 못했는데.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서 요즘 만화방은 만화방이라 안 부르고 만화 카페라고 부른다면. 거의 식당입니다.
없는 메뉴가 없고.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라면. 근데 거기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죠. 희한하게 거기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 절대 미각이 아니셔서 그래요. 절대 미각이신 분들은 어디에서 먹어도 똑같은 맛을 느끼는데 이 주변 환경이나 정서적 측면이 강하신 분들은 장소가 바뀌면 맛을 다르게 느낍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돈을 들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장 음악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이 절대 미각은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네. 저는 질보다 양이었어요. 아무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그 되게 불안정한 우리나라 어떤 자영업 구조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네. 그것이 아주 이제 그 단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이 디저트 사업. 네. 급변하는 어떤 유행.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창업하시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쉽게 차릴 수 있으니까 금방 차려서 나도 돈을 좀 잘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오늘 듣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돈 세이브 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네. 이렇게 이제 정류장 지나다 약간 과정 한정류장 지날 때마다 요즘 땡땡 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더라고요. 네네. 매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네. 최근에 이제 그 어제 발견한 게 여기 있어. 땡땡 김밥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그게 여기저기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이것도 오래 못 가겠구나 전 그 생각에서.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주식 투자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인기를 끄는 상품은 창업을 하면 반짝 잘 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계속 그 유행이 뭐 2달을 갈지 뭐 6개월 갈지 길게 보면 뭐 1년을 넘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잘 될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네. 어느 순간에 빠지겠다. 치고 그게, 빠지기. 예, 그게 상한가를 치는 종목에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 거야. 지금 사고 내리기 직전에 네. 팔겠다. 목에서 팔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파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창업도 이 유행에 기댄 창업은 뭔가 폭락이 예상되는 주식에 빠질 타이밍을 매도 타이밍을 노리면서 들어가는데 그걸 잡는 거는 사실상 전문가도 그렇고 아무도 모른다. 10년, 그 20년 장사하는 말씀드리고 것보다 힘든 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말은 못 쉽지만 빠져요.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지금 이거 차리면 나도 이제 이 노후를 좀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시는데 정말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고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시면 물론 프랜차이즈의 장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5년 짧으면 5년, 10년 이상 된 프랜차이즈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네, 좋은 조언이네요.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은퇴 자금 내지는 내가 갖고 있는 총 자금의 30%를 넘겨서 창업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꿀팁이네요. 망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려면 30%를 넘어가면 힘들어요. 몰빵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게 딱 주식 투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건실한 우량주. 네. 그다음 갖고 있는 시드머니에서 몇 프로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확보해라. 똑같네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그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사는 게 제일 낫다. 해피하다. 그걸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네.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버리니까 네.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율이 되게 높다고 많이 굉장히 얘기들을 높죠. 해야 하잖아. 근데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이라는 거죠. 꼭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네. 저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할 때보다 출연자로 여기 나올 때가 더 행복하거든요. 마음이 편하겠네요.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네. 아니 물론 책임감은 당연히 갖는데 예. 네, 난 이것만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노동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건 너무나 이제 거대 담론이니까 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유행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 유행에 직격탄을 맞는 게 자영업자들. 네. 그 얘기를 좀 이제 쭉 네. 풀어갔는데 핫한 아이템은 대기업들이 하게 놔두십시오. 대기업? 소자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세 분은 아까 쭉 나열했던 그 디저트는 다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 두바이 초콜릿은 저희 아이가 엄마 먹어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먹어보고 싶다. 이게 중고 사이트 뭐 이런 데서는 되게 비싸게 웃돈 얹어서 팔고 네. 이러더라고요. 판매하는 카페 같은 경우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12시 넘어가면 배달이 안 됩니다. 미리 다 팔려가지고. 초콜릿을 배달을 해요?
그럼요. 요즘은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죠. 예. 직접 가서 이제 워크인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네. 배달도 다 하니까 찾아보면 뭐 11시, 12시 넘어가면 이미 수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지금 핫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먹어보면 독특해요. 특이한데. 드셔보셨어요? 드셔봤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와우. 그 이제 혼자 먹고 그래요. 같이 나눠 먹어야죠. 그 사진을 보니까 초콜릿 안에 뭐 들어있는 게 그 되게 이제 많네요. 타치오 같은. 그 중동에서 먹는 면인데요. 네, 우리나라 그렇다면서요. 소면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게 초콜릿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씹는 맛이 있어요. 바삭한. 그래서 이렇게 독특한 식감을 좀 만들어내긴 합니다.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드셔보셨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찾아 먹어봤습니다. 드셨구나. 지금 뭐 잘못했나요? 좋으셨겠다. 부러워서. 다음 주에 요즘 핫한 음식 몇 가지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셔라. 그죠? 치고 빠지는 건 네. 하늘의 어렵다. 별따기다. 네. 네. M장께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한 해주셨습니다. 10년, 20년 장사하시곤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세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